안녕하세요. 이번 3주에는 3장 세포손상과 대사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손상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세포 적응의 5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세포 죽음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다. 네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이상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세포 적응과 세포 손상에 대해서 볼 때 특별히 세포 적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검정 색깔은 자살 기전이고 파란색은 손상성 자극 제거, 그 다음 빨간 색깔은 손상성 자극입니다. 정상 세포가 변화가 있을 때 첫 번째 세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으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위축, 비대, 증식, 화생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 손상이 자극이 제거가 되면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가지만 자극이 제거가 되지 않을 때는 가역적 세포 손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역적 세포 손상으로는 종창, 우리가 스웨일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손상성 자극이 제거되면 정상세포로 갈 수가 있지만 또 제거가 안 될 경우는 비가역적 세포 손상, 즉 괴사까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세포가 이런 변화도 일어나지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다했을 경우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정상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조직이 세포 수가 감소하는 것을 위축이라고 합니다. 위축은 세포 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크기도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몸의 모든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대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는 세포 크기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비대라고 그러고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증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포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다 형성, 하이퍼플레지아, 증식이라고 합니다. 이 증식은 한 장기에 또는 조직 속의 세포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가다 형성에는 가다 형성이 일어나는 원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자극에 의한 가다 형성입니다. 호르몬의 자극에 의한 가다 형성은 생리적인 것이 있고 병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은 우리가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유방과 자궁이 다 커집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거죠. 병적인 것은 중년 여성이 자궁 내막이 증식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내막증이 증식을 하게 되면 과다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건강간호에 가서 배우면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인자 작용으로 인한 가다 형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리적인 것과 병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은 상처를 치유할 때나 간이 부분적으로 절제하면 그 간 주변 세포가 성장인자를 분포하여서 증식하여 조직이 결손된 부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절제를 할지라도 가장 보상 능력이 뛰어난 조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보상 증식, compensatory hyperplasia라고 합니다. 일단 병적인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이 일어나면 염증 세포에서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윤활막을 증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윤활막이라는 것은 우리와 뼈와 뼈 사이, 관절 사이에 있는 하나의 활액막인데 이것들이 증식을 과다하게 되면 그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되겠죠? 그 부위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그 뼈가 기형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암 발생 가능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게 되는데 이 유전자가 결함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하겠죠. 이것들이 나중에 암 발생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내막 가다 형성, 하이퍼플레지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그 보라색 이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조살도기처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은 세포 밀도가 가닥에 증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하얗게 보여 있는 이 부분은 샘플들이 커져 있어요. 이것들이 분비선인데 이 분비선들이 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대,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이 비대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합성이 증가하여 세포 크기와 기능의 증가에 따라 장기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 크기, 기능이 증가되면서 장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것 또한 생리적 비대와 병적 비대가 있습니다. 자, 생리적 비대에는 우리가 운동하면은 전체적인 골격들이라든지 근육들이 다 커지는 거죠. 그 다음 임신 때 유방과 자궁이 커지는 건데 이건 앞에서 증식이라고도 했지만 이거는 증식뿐만 아니라 비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임신 때 자궁이 커지는 것은 주로 자궁에 민문이 익은 세포수가 증가해서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과다 형성, 하이퍼플레지아에도 해당되지만 하이퍼트로피, 비대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병적 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는 심장이 정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강하게 수축해야만이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세포도 커지고 심장벽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는 좌심실이 비대해진 것을 엑스레이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와 증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조직인데 비대는 세포수 개수는 증가하지 않으나 세포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직과 장기의 용적이 증가하는 것을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세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세포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조직과 장기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하이퍼플레지아 증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축, 아트로피라고 합니다. 트로피라는 것은 커지다는 이 세포수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A가 붙었죠. A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커지는 것이 없는 거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자,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으로 세포수가 감소합니다. 이축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6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 요구 감소로 인한 이축입니다. 석고공대를 했는데 이 석고공대 후에 팔다리 근육들이 과도하게 이축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고공대를 하고 난 다음 보통 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죠. 하고 나면은 그 석고공대를 풀고 났을 때 보면 손이나 다리가 과도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분포 소실로 인한 이축입니다. 회색질 척수염을 앓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척수염인데 이 척추 운동신경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어서 근육세포가 이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혈액 공급 감소로 인한 이축입니다. 뇌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뇌세포가 과도하게 이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분비 자극 소실로 인한 이축입니다. 폐경기 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이 이축되어서 되게 얇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비관의 폐쇄로 인한 이축입니다. 자, 우리가 요로라는 거는 요도도 있고 요관도 있는데 이것들이 막히면 그 안에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서 이 압력들이 계속해서 방광에서 또 키드니, 심장까지로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콩팥이 위축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화로 인한 이축입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아직까지 노화의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뇌와 심장 또 다른 장기들, 특별히 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노인성 이축, senile atrophy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골격근 세포 이축, 아트로피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자, 신경부포 손실 때문에 골격근 세포가 적어진 경우입니다. 왼쪽 근육은 정상 근육인데, 오른쪽은 이축된 근육. 이축된 근육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작게 밀도 그림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화생, 메타플레이지아입니다. 한 종류의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바뀌는 현상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평편상피 화생이 있습니다. 스쿼머스 메타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이 기둥세포들이 평평세포로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화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세포 증식의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자 인자가 결핍됨에 따라 무한적으로 세포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흡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흡연은 우리 기관지 점막 선모 기둥세포가 평평상피세포로 대치가 됩니다. 이 기관지에는 점액분비세포가 있고 선모가 있습니다. 점액분비가 가다하게 일어나고 이 선모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점액들이 폐포로 기관지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고 그것들을 흡착해서 우리 몸에 기침이라든지 가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모 운동이 소실되면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흡연을 계속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들이 과다한 점액분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폐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자궁경부에 지속적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점액분비 기둥세포가 평편사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점액분비가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들은 더 많은 자극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손상이 되겠죠. 이것들이 나중에 자궁경부 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것도 나중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식도 역류를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식도 아랫부분 평평세포가 이 점막 기둥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염을 그 다음에 이암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가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서 이 점막 기둥세포가 창자 점막 기둥세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창자하생, intestinal metaplasi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점막 기둥세포가 창자 점막 기둥세포로 바뀌면서 이것도 후에 이암의 발생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기관지 점막의 평평상피 화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비교하면 되는데 기관지 점막 상피세포는 원래 선모 원주 상피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지만 담배 연기로 인해서 즉 흡연으로 인해서
중층 평평산피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은 하나의 큰 세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을 보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전혀 좀 바뀌어 있는 거,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세포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허혈성 저산소증, 허혈이라는 것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자, 혈액 공급, 혈액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저산소증이 유발되겠죠. 다음 병원 미생물, 우리가 말하는 세균, 바이러스, 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학물질, 그 다음에 방사선에 의한 세포에 의해서 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면 종창과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비가역적 손상이 되게 되면 개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손상을 보면 종창과 변성은 가역적,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비가역적이라는 건 이미 손상이 되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개사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세포 손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손상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 하이복시아, 저산소증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즉, 하이복시아, 저산소증이 일어나서 이 세포가 손상이 일어나는데 가장 세포 손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하이폭시아가 일어남으로써 손상이 일어나는 혈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들이 뇌동맥, 목동맥입니다. 자, 뇌동맥이 아니라 목동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카로티드 알터리입니다. 카로티드 알터리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데 이것이 막히거나 또 뇌 안에 있는 뇌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색이라는 것은 혈액 공급이 부분적으로 허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하게 돼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막혀서 계속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지는 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심근경색증입니다. 심장동맥, 코로너리 알터리, 우리가 흔히 간상동맥이라고 하죠. 간상동맥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동맥이나 심장동맥을 주로 막는 요인이 뭔가 보면은 죽상경화증, 알세로스클레로시스인데 이것들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산소증에 의한 세포 손상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산소증으로 저산소증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에너지원인 ATP가 필요하는데 ATP가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세포 기능 장애가 일어나죠. 자, 세포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세포 내에는 칼륨, 세포 밖에는 나트륨 농도가 이렇게 분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돼서 증가하면 이에 따라 삼탑에 의해서 물이 세포 내로 이동하여 세포 부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포 종착,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콩팥 요새관 세포 종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살표로 나타내는 것이 콩팥 요새관 세포가 손상되어서 부풀어 오른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부풀어 오른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손상의 두 번째 원인은 자유기, 프리 레디칼에 의한 손상입니다. 자유기란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바깥 이렇게 궤도에서 짝이 없이 홀로서 돌아가는 전자, 짝이 없는 전자 한 개 이상을 말하는 한 개 이상을 존재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 자유기는 전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 세포하고도 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민감한 물질입니다. 특별히 방사선과 일부 화학물질은 자유기를 이 매개로 해서 세포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별히 정상 대사 과정에서도 이 프리레디칼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C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이러한 자유기를 제거합니다. 이 자유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라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못을 박아놓은 못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죠. 이거를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세포도 이 자유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은 세포가 철이 보통 녹이 쓰는 것처럼 이 세포에도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자유기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중요한 다른 분자들과 결합해서 세포 손상을 초래하는데, 이 자유기는 우리 몸에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면은 암을 일으키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포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ATP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자, 이 ATP를 생산하는데 특별히 우리 몸에 또 포도당과 지방, 단백질들이 대사가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지방은 9칼로리,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근데 산소가 과잉될 때, 그러니까 이런 대사 과정에 산소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너무 소모가 되지 않아서 많아지게 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손상은 긴 세월에 축적되어서 우리 몸에 세포 노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사립체, 특별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포가 노화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가 이때 소모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과잉산소가 증가합니다. 이 과잉산소량이 자유기, 프리 레디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에 다양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특별히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당이 결합한 단백질을 과잉 생산한다든지, 또 DNA에 손상을 입혀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그 DNA에 손상을 입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은 나중에 종양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종양 발생의 원인까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또 프리 레디칼은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작용이 뭐니? 우리 몸에 이 프리 레디칼이 계속 쌓이면 산화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거슬리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게 됩니다. 체내에 섭취된 비타민 A, B, E, C 등에는 과잉산소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항산화작용, 안티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B, C, E 이런 것들을 안티액시던트라고 합니다. 항산화제라고 하죠. 이 비타민 E에도 항산화작용을 하는 기구가 우리 생체 내에 많이 있으며, 이러한 항산화작용이 저하되면 노화 형성이 촉진됩니다. 자, 자유기에 의한 손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에서 일해한 자유기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의 허혈, 자, 허혈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 그림에 보면 혈관이 막혔죠.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유기들이 정상적인 ATP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산소증은 아까 말했지만 그곳에 허혈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염증, 산성도석, 화학물질로 인해서 산소 유래 자유기가 많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자유기라는 거는 여기서 O2면 산소죠. 산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온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짝이 없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그 다음 H2O2,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OH, 수산화이온 이런 것 등이 자유기가 우리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자유기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면은 단백질이 저기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빨간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유기가 작용을 하면은 그 외에 단백질을 이항화물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주변에 보면은 OH 수산화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산을 변화시키거나 또 단백질을 끊어버리는 구조를 끊어버리고 지질을 결합시키는 여러가지 모양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포가 죽음에 대해서 세포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크로시스, 괴사라고 하지요. 괴사는 살아있는 조직세포에서 세포가 죽은 뒤 형태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완전히 죽었는지 괴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죽었다 할지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학적 변화 요무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괴사하고 형태학적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은 세포가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죽은 다음 형태학적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변성입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은 우리 응고괴사, 코아굴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일어납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가 단백질 변성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죠?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단백질이 응고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생선이라든지 고기를 뜨거운 열에다가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생선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했던 분이 단단하게 바뀌죠.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 돼지고기 같은 말랑말랑했던 단백질 때 또 어떻게 돼요? 약간 단단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응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이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응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세포질, 밀도들이 균질해지고 호산성, 산을 좋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세포 윤곽은 며칠 동안 비교적 유지가 되지만 단단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소 소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세포는 포식작용이라고 해서 말하는 뭐지요? 우리가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죠. 식균작용하듯이 이 포식작용과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다. 저절로 그것을 세포를 소화시키면서 흐물흐물 말랑말랑해지는 상황. 그거를 외카괴사, 리퀴팩션 네크로시스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학적 변화는 단백질 변성과 효소 소화작용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괴사보다도 더 진행된 게 우리가 이 강그리엔에서 계절라고 합니다. 이거는 혈액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 차단에 의한 응고괴사, 응고괴사도 일어나고 그거에 뭐가 일어나는 경우 세균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액화괴사가 합쳐져서 괴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고괴사를 더하기 액화괴사가 합쳐진 상태를 괴저라고 합니다. 특별히 혐기성
무산소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혐기성균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 미세먼과 간호에서 혐기성균, 무산소균 여러분이 배웠을 거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디움과에 속하는 것이죠.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즘. 자, 그래서 테타니와 보툴리누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 균들이 무산소균으로서 이것이 감염이 되면은 상처에서 악취를 동반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절을 일으키는 경우 대표적인 건 어느 거냐면 급성 충수돌기염. 그러니까 우리가 충수돌기염이 이제 거기 염증이 생기면은 그 부위에 괴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합병증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들이 금세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는 급속하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주 시커매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계절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치즈게사, 케이저스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케이저스 네크로시스 치즈게사는 응고게사와 액화게사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치즈게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 응고게사와 액화게사가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치즈게사라고 많이 합니다. 게사된 병변. 자, 이 원 상태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지 않고 나중 되면 이 게사된 병변이 유가 조직을 거쳐서 섬유 조직으로 딱딱한 섬유로 대치가 되면서 흉터를 남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결핵입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가 결핵을 앓고 나면 나중에 엑스레이상에 보면은 하얗게 그 부분이 흉터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결핵을 과거에 앓고 지나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사 부위에는 호중구, 그 다음 림프구, 큰 포식세포 같은 염증세포가 모여들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 염증 부위에서 호중구, 림프구, 큰 포식세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유가조직으로 되는데, 보통 유가조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상처가 나면 유가조직 부드럽게 된 유가조직.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분홍 색깔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 있는 조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가 조직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 섬유 조직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 경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흉터로 남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처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포 자멸사입니다. 세포 내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절된 세포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포 자살이라고도 하죠. 세포 증식이 빠른 세포나 조직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면은 스스로 죽는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자멸사는 일종의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포 자멸사를 일으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 점막 상피에 증식이 일어나면서 분화와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창자에 많은 용모들이 있어서 용모가 하는 일이 뭐였죠? 소화도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뭐죠?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밑에서 보면 세포 증식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가 계속해서 분화가 일어나서 끝에 미세 용모까지 계속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가 되면 이 미세 용모들은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다시 세포 증식이 일어나서 위로 계속 올라가고 또 다시 세포 자멸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응고개사라고 그랬죠. 자, 응고개사가 일어난 부위가 이렇게 딱딱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좀 딱딱해진 부위는 약간 색깔이 연해지죠. 그리고 주변 조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형태학적 변화보다는 많이 없지만 그 부위가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자, 액화개사가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 보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말랑말랑 흐물흐물해지는 이렇게 수포같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약간 그 조직들이 흐물흐물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치즈개사를 다른 말로 걸락개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지만 결핵을 앓고 나면은 그 부위 흉터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그 치즈개사가 일어난 부위는 어때요? 좀 이렇게 뭔가 흐물흐물 말랑말랑해져 있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주변 조직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지방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사는 지방 덩어리로 꽉 차여 있는 조직적으로 보면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지방 덩어리가 꽉 차여 있어 그곳에 계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저. 계저는 아까 액화계사와 응고계사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이제 계저가 일어나는 거.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해서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그 특히 대장에 있는 어느 한 조직이 어떻게 되죠? 계저계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혈척소는 혈색소에서 유리된 철과 아포페리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황금색이나 갈색 색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멍이 들면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들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황갈색으로 연하게 바뀌죠. 이게 이 색깔의 변화는 이 피부 밑에 출혈 때문에 파괴된 적혈구에서 만들어진 이 혈촉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가 나중에 서서히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노란 색깔, 그 다음 아주 색깔이 이제 나중에 연해지면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혈촉소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리루빈은 철을 포함하지 않은 녹갈색 색소입니다. 이 빌리루빈은 특별히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글루크론산과 결합을 합니다. 자, 글루크론산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을 우리가 직접 빌리루빈 또는 다른 말로 포합형 빌리루빈 그래서 컨주게이트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루크론산과 결합하기 전 빌리루빈을 뭐라 하냐? 간접 빌리루빈, 비포합형, 언컨주게이트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을 합쳐서 우리가 총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은 수치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바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 축적이 일어나는 부위죠. 자, 먼저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표피 및 진피에 종양세포들이 있으며 그 윗부분의 종양세포들이 뭐냐면 이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커멓게 이렇게 보여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쓸개간이 막혀서 그 다음에 간의 작은 쓸개 안에 쓸개즙이 고여있는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분홍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 있죠. 쓸개즙이 고여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루리비 대사 과정에서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쉼플 명량
책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라에 있는 큰 포식세포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가 됩니다. 자, 파괴가 되면은 이 파괴된 적혈구가 혈색소가 나중에 누구하고 거기서 나온 철이 아포페리틴하고 결합하면 혈초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안에는 간접 빌루르빈, 아직까지 글루코론산과 결합하지 않는 간접 빌루르빈 상태로서 알부민과 결합합니다. 알부민과 결합된 이 간접 빌루르빈이 어디로 가냐면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루코론산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직접 빌루르빈, 자, 결합형, 포합형이죠. 컨주게이티드 빌루르빈이 되게 됩니다. 이 컨주게이트 빌루르빈이 창자로 특히 회장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자, 창자 내에서 유로빌리노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뀐 유로빌리노겐은 일부는 대변으로 가면 유로빌린으로 배출되게 되고, 이 유로빌리노겐이 신장으로 가게 되면 유로빌리노겐으로 바뀌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변과 소변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노란 색깔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루르빈에 의해서 소화된 빌루르빈에 의해서 소변과 대변 색깔들이 노란 색깔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황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디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빌루르빈이 피부와 공막에 쌓여서 녹황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간세포에도 빌루르빈이 축적될 수가 있고, 이 계속해서 빌루르빈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노랗게 밖으로 이렇게 노랗게 피부가 바뀌는데, 거기를 문질러보면은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노랗게 그 노란 물질이 손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달을 다른 말로 하이퍼빌루르비네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루르빈이 혈중에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죠. 이거를 하이퍼빌루르비네미아를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존디스, 황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빌루르빈 대사 과정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총 빌루르빈의 정상 수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 빌루르빈 수치는 0.1에서 1.0mg per 데시리터입니다. 그 중에 직접 빌루르빈이 얼마냐면 0.1에서 0.4mg per 데시리터이고, 간접 빌루르빈은 0.2에서 0.6mg per 데시리터입니다. 자, 이것들이 토탈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0.1에서 1.0mg을 이제 per 데시리터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혈중 빌루르빈 정상치는 얼마냐? 정상치는 0.4에서 0.8mg per 데시리터면 우리가 혈중 빌루르빈이 정상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황달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얼마 정도가 돼야 될까? 황달이 일어나는 경우는 2.1mg per 데시리터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황달로서 노랗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황달인가를 확인할 때도 중요한 구분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선 원인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혈성 황달이 있습니다. 자, 용혈이 뭐지요? 적혈구가 120일이 지나면 저절로 파괴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파괴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게 적혈구가 120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 빌루르빈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헤몰라이틱 존디스라고 해서 적혈구가 120일이 되기도 전에 완전 미리 빠른 속도로 파괴가 일어날 경우 용혈성 황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간세포성 황달이라는 것은 간세포에 이 빌루르빈이 축적되는 경우죠. 자, 이거는 바이러스성 감염, 그래서 우리가 간염,
헤파타이티스라고 그러죠. 자, 바이러스성 감염. 그래서 우리가 보통 C형, B형 감염이 일어날 경우, 그다음 A형 감염에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앓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B형과 C형은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나 그 다음에 간 기능 대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적인 게 간경변증, 그리고 뭐 지방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간세포성 황달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폐쇄성 황달은 쓸개간이 막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쓸개가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어디에 담낭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이 담낭에서 저장된 담즙이 이제 어디냐, 총 단간을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단간이 막혀버리면은 이 담즙이 배설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 폐쇄성 황달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체질성 황달이 있습니다. 이 빌루리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에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황달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빌루리빈 생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용용성 황달이죠. 그때는 과도하게 저절로 적혈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빌루리빈 생산이 과다하게 증가합니다. 이때는 간접 빌루리빈 수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쓸개간이 막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직접 빌루리빈 수치가 상승합니다. 왜? 이미 간에서 글루코론산과 결합을 했죠. 결합을 했는데 이 간 기능에서 문제로 인해서 바로 담낭으로 이 빌루리빈 대사가 많이 배출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담낭에서 쓸개간이 막혀서 담즙이 배설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직접 빌루리빈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빌루리빈, 이때는 빌루리빈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쓸개간이 막힌 경우는 담즙이 정상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체내에 쌓여 있고 계속해서 쌓여만 있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뭐냐면 대소변으로 이 담즙 색소가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 특별히 대변 색깔이 회백성 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생아황달, 네오네탈 쫀디스라고 합니다. 간 기능이 성숙하지 않아서 2주 동안 황달이 약하게 발생하며 이것은 정상 소견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신생아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약간 얼굴이 약간 노릇기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보통 이 신생아황달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 방법으로는 광선요법이 가장 황달 치료에 좋은데, 아기들한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광선요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많이 쬐는, 한 방에 햇볕이 많이 쬐는 곳에다가 아기의 태아에 옷을 살짝 벗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그 햇빛을 받게 하면은 이 황달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신생황달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황달이 어디까지, 뇌까지 이 기능을 계속 황달 이 수치가 이 빌루리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뇌까지 이 빌루리빈이 옮겨가게 되는 걸 우리가 핵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황달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빠른 시일 내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빌루리빈 대사 이상에 따른 황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 최신 심플병력 49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빌루리빈 대사 이상이 발생하는 황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전성, 이 말은 간이 그러니까 용혈에서 이제 황달이, 그러니까 간에서 문제가 있어서 생긴 황달이 아니라 용혈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생긴 황달을 말합니다. 이때는 간접 빌루리빈 수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성과 간후성 황달은 직접 빌루리빈이 상승합니다. 특별히 간성 황달에서는 간접 빌루리빈도 부분적으로 상승하지만 직접 빌루리빈이 간이 상승하는데, 이거는 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간염을 앓게 되는 경우, 이곳에서 대사가 일어났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간의 손상에 의해서 생길 황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간후 폐쇄성 황달이라고 합니다. 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간에서는 빌리루빈이 제대로 배출이 됐는데 어디죠? 특별히 담낭에 저장된 담낭에 저장된 담즙이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담낭에 쓸개돌, 담석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온쓸개돌, 그래서 총담간에 결석이 생긴 경우, 또 그 다음에 총쓸개간에 암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이자, 췌장이죠. 체두에 암이 생긴 경우, 이것들은 전부 다 십이장으로 담즙이 배설되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간후성, 폐쇄성 황달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황달의 경우는 간후성, 자, 간후성이라는 폐쇄 황달에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쓸개길 폐선, 암에 의한 황달에서는 빌루르빈 수치가 아주 현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루르빈 수치 정상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0.4에서 0.8mg 데시리터가 혈중의 정상치라고 했는데 총 빌리루빈은 0.1에서 1.0mg per 데시리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2.1, 2.0까지는 우리가 약간의 황달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2.1mg 이상 per 데시리터가 되면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 수치가 됩니다. 자, 헤파타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간염이라든지 강경변, 약제, 과도하게 약을 많이 먹었을 경우, 해독작용이 간에서 일어나는데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할 경우도 간장애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간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빌리루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빌리루빈이 배설이 돼서 어디로? 담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설 장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설 장애가 문제가 생기면 혈중에 뭐가 상승되죠? 빌루르빈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혈중의 빌루르빈이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이 혈중의 빌루르빈이 어디서 대사가 되죠? 혈에 있는 빌루르빈들이 신장에서 대사가 돼야 되는데 혈중에 과도하게 혈중의 빌루르빈이 많아지니까 그게 차고 넘쳐서 소변에까지 빌루르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일으키는 황달입니다. 여기 보면 간염, 간경변, 그 다음에 약제 등에서 간세포가 장애를 받게 되면 빌루르빈 배설 장애가 일으켜서 빌루르빈 수치가 혈중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혈중 빌루르빈의 빌루르빈 농도가 상승하면서 황달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 여기까지 1차를 마치고 또 다음 강의는 다음 차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